젊다, 안전하다, 문화 콘텐츠 리더, IT 강국. 세 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전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고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글로벌 도시 서울. 그러나 불과 70여 년 전 서울의 모습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포탄이 떨어진 자리엔 거센 불길이 맹렬히 피어올랐습니다. 경복궁 위로 포탄이 투하되며 궁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광화문에 물루는 불타 없어져 앙상한 석축만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왜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 걸까요?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휴전에 이르는 3년 1개월 2일 동안 한반도 전역은 전쟁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놓여야 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전화를 입었고 생활터전은 물론 사회 기반시설 모두 파괴됐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비극, 6.25 전쟁.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는 일에 두 나라가 나섰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해 일본의 철수와 한반도의 정부 수립 과정을 도왔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정부를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그때 수상한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고 이듬해 미군이 철수하는 동안 북에서는 소련, 중국의 접촉이 점차 잦아지게 된 겁니다. 1950년 미국이 극동 방어선, 즉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며 자주국가로 선포한 지 4개월 뒤 소련은 북한과 중국에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통일을 위한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은 6.25 전쟁입니다. 소련은 당시 북의 계획에 동의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 없던 이것까지 지원했는데요. 실제로 보니 정말 압도적인데요. 바로 이 소련의 주력 전차들을 적극 지원한 겁니다. 당시 한국엔 전차가 없어 전차전을 대비한 지뢰도 훈련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하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정막을 요란한 포성이 뒤흔들었고 총 20만 병력과 242대의 전차로 무장한 북한이 38선 군사 경계선을 넘어 남으로 밀고 내려온 겁니다. 기습 공격에 국군은 방어 태세를 갖출 틈도 없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졌고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의 참극은 태평양 건너까지 빠르게 전달됐고 전쟁 발발 23시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My country is now suffering unprovoked attack by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 We owe our existence to the United Nations. 유엔 안보리는 즉각 북한의 병력을 38선 이북, 원래의 군사 경계선까지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북한이 공격을 이어가자 결국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즉 평화 회복을 위한 파병을 결의한 겁니다. We know that the cost of freedom is high, but we are determined to preserve our freedom no matter what the cost. 7월 1일 미군의 상륙을 시작으로 유엔군에 소속된 16개국 정예병들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예상보다 빨리 유엔군이 참전했지만 전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중미령에서의 교전을 시작으로 북한군을 저지하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지만 압도적인 화력의 방어선들은 하나 둘 무너진 겁니다. 금강 방어선 함락, 임시수도 대전 함락. 북한의 파죽지세에 밀려 7월 낙동강까지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던 국군과 유엔군은 바로 이곳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대구 북쪽으로 22km 지점,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자 대구의 관문과도 다름없는 다부동. 이곳이 뚫린다면 부산까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은 중대한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마산에 이르는 세로 라인의 유엔군을, 경북 상주에서 동해안 영덕을 가로지르는 길에 국군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이른바 워커라인을 만들고 부산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결사항전에 나선 겁니다. 부산을 배후에 둔다는 건 군수품과 물자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국군과 유엔군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군 제1사단이 진격한 3.18 고지에선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중 공격 속에 격전이 펼쳐졌는데요. 매일 쌓여가는 시신에 고지의 지형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던 그때 수색대에서 긴급한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북의 전차 사단은 비롯 4만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전세를 바꿀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험을 살려 메가더는 결국 미 공군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융단을 깔듯 해당 지역을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작전. 대구 북쪽 구미 일대에 폭격기 98대가 출격했고 26분 동안 총 960톤의 폭탄을 집중 투하했습니다. 북한군을 저지한 국군은 고지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전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함락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한 북한은 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걸까요? 또다시 전차를 앞세워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군에게 3.5인치 로켓포 등 대전차 무기가 보급되며 전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 미 제25사단의 전차 부대가 대응 사격을 하며 협곡의 북한군을 강타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협공을 예상 못한 북한군은 남침 선봉에 섰던 주요 병력들을 대부분 잃고 맙니다. 부산 함락을 막기 위해 17일간 벌어진 필사적인 전투. 국군과 유엔군의 연합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 숨겨진 역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8월, 대구에 찌는 듯한 무더위. 협곡사의 군인들에겐 어떻게 무기와 식량이 보급됐던 걸까요? 이를 수행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게를 지고 전장을 누빈 지게부대입니다. 시민들은 익숙한 산길을 북한군의 눈을 피해 이동하며 이 지게로 식량과 탄약을 날랐습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전세를 뒤바꾼 다부동 전투. 이곳의 승리는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의 후퇴는 없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세를 뒤엎기 위해선 대담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총사령관 맥어더가 고집한 곳은 인천. 하지만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에 배가 묶일 위험이 큰 데다 소로가 좁고 방파제까지 높아 상륙작전의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불가능 그 자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죠. 그럼에도 맥어더 장군은 왜 이곳을 주장한 걸까요? 상륙작전의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 곳 중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상륙작전을 50여 차례 성공시킨 맥어더 장군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적의 후방을 치는 동시에 보급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인천. 8월 28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과 함께 작전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작전을 앞두고 신포, 인천, 삼척, 영덕, 군산 등 주요 해안엔 동시다발적으로 폭격이 진행됐습니다. 작전지를 감추는 동시에 상륙에 방해될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영덕 장사리에선 학도병 772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며 북한군을 교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또 하나의 암초가 있었는데요. 인천항 진입을 위해선 유속이 빠른 8미도를 지나야 하는데 기뢰에 노출되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맥어더 장군은 비밀리에 첩보부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국군 해병대 첩보부대가 영흥도와 월미도의 북한군 병력 규모와 위치를 파악했고 유엔군 첩보부대가 합류해 인천 앞바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도 첩보부대가 방파제의 높이를 미리 파악해 전달한 덕분이었죠.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곳 8미도 등대에 잠복해 있던 첩보부대원들은 시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0시 50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신호를 띄웠습니다. 상륙 준비 완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진 것이죠. 등대불에 의지해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 등 261척의 함정이 인천 앞바다에 조용히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가 되자 인천 앞바다에 도열했던 전투함에선 상륙을 위한 함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전쟁의 반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어 미 해병대 한개 사단과 국군 해병연대가 함께 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2시간 만에 월미도를 탈환했고 24시간 뒤엔 인천 탈환에 성공. 마침내 상륙 1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다시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서울을 빼앗긴 지 딱 9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황을 잃지 못하고 낙동강에 주요 병력을 배치했던 북한. 인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파고든 국군과 유엔군. 1950년 9월에 한반도에서 펼쳐진 치열한 전략 싸움에서 허리를 끊기고 보급로를 차단당한 북한은 결국 9월 23일 총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 0.02%가 100%로 바뀌며
6.25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승기를 잡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목표는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38선 회복이 아닌 한반도 수복, 즉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 전쟁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국군 3사단의 38선 돌파를 시작으로 10월 말 전쟁 종식을 확신한 유엔군 역시 맹렬한 기세로 북진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등 중화기에 전투기의 공중 지원으로 무장한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북한군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간혹 일부 전선에선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 군복이 아닌 중국 군복을 입은 군인이 생포되기도 했지만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북진을 이어갔습니다. 11월 21일 미 7사단이 양강도 해산진에 다다랐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국경의 끝자락. 병사들은 곧 전쟁이 끝날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됐고 집에 돌아간다는 희망에 부풀었죠. 미 해병 1사단은 압록강으로 진격하기 위한 요충지 이곳 장진호에 도착했습니다. 11월 말이었지만 한반도에서도 극좋은 지역인 개막원 한가운데 위치한 장진호에는 이미 혹한이 찾아들었는데요. 이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이곳의 기온은 영하 30도를 밑돌기 시작했고 윤활유와 대포가 얼어붙었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통신이 두절될 정도였습니다.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도 추위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불과 3개월 전에 낙동강에서 찌는 듯한 더위와 싸웠던 군인들은 11월 살인적인 추위라는 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험준한 개막원을 오르다 보니 압록강에 가까워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갈라져 부대는 계속 작은 단위로 쪼개져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일 적이 나타난다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부대는 너무 취약했죠. 게다가 북한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지휘부가 정찰기를 띄웠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나팔 소리와 함께 매복하고 있던 중국군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한 중국군 7개 사단, 그 수는 유엔군의 5배가 되는 15만 명이나 됐습니다. 낮에 흰 담요를 덮어 숨어있다 야간 기습하는 중국군에게 미국의 공중폭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동상으로 인한 피해 역시 극심했습니다. 미 해병 사단의 최대 위기. 5일간의 악전 고투 끝에 북동군 수송사령관 터너 준장은 항공철수를 제안했습니다. 적진에 전우를 두고 가는 제안을 따를 수 없던 미 해병 1사단장은 결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후방의 적과 싸우며 흥남까지 진출하는 새로운 방향의 공격. 해병사단은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퇴로는 마땅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꽁꽁 얼어붙은 장진호를 걸어서 이동하는데 일부 병력은 무사히 장진호를 건넜지만 중국군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중국군 12개 사단이 투입되어 공격이 계속됐고 장송곡 같은 나팔 소리에 사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장진호 철수의 주요 거점이었던 덕동고개. 이곳이 막히면 주요 연대 퇴로가 사라지는 상황. 다행히 덕동은 미 해병사단 윌리엄 바버의 F중대가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전투기가 부대를 엄호하고 밤이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군을 막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루면 끝날 것 같던 전투는 5일이나 지속됐고 수천 명의 손실을 입은 중국군이 퇴각하며 퇴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12월 7일 미 해병사단은 고토리에 도착했습니다.
고개만 넘으면 함흥 그리고 흥남으로 철수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이미 중국군이 끊어놓은 다리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밤이 되자 병사들은 중국군의 기습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그때 눈보라가 개이고 먹구름이 흩어지더니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새까만 밤. 이 별만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병사들은 밝은 별을 보며 하나둘 희망을 되찾아 갔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에도 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날 항공기를 통해 임시 교량이 공수됐고 복구된 수문교 위로 철수병력 전원과 1200여 대의 차량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본국으로 돌아간 병사들은 도토리 밤하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도 이 별을 새겨넣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그날에 대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km에 이르는 전투 동안 중국군 군단은 거의 괴멸됐고 마침내 12월 11일 미 해병대는 유엔군과 국군의 엄호 속에서 무사히 흥남에 도착했습니다.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결정이 모두를 사지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흥남부두로 국군과 유엔군이 하나둘 집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짝 추격하는 중국군에 의해 육로는 막혀버린 상황. 흥남에서 배를 이용한 해상 철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도 철수를 위한 작전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부대엔 장진호에서 철수한 각종 전투 장비와 군수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양만 35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를 포함한 차량 18,000여 대, 병력 10만 5천 명까지 대군단의 이동이었습니다. 턱끝까지 쫓아온 중국군을 피해 많은 병력과 군수품을 빠르게 철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 항공모함 7척과 전투함 13척을 흥남에 파견했습니다. 총 20척의 대규모 해상 화력 지원으로 공로와 해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른바 공중방패와 철의 장막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늘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가 공중포격으로 엄호하고 바다에서는 2만여 발의 함포 사격으로 지상군을 방어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어선을 좁혀오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병력과 장비 모두를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철수하던 군대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 건데요. 그 수가 무려 20만여 명, 철수 병력의 2배가 넘는 인파였습니다. 하지만 군 작전에 민간인이 함께할 수는 없었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피란민과 함께 철수하라. 하지만 현장 지휘관인 알몬드 장군은 이 명령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군대조차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피난민 사이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돌던 상황.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 위험까지 노출될 순 없었습니다. 당시 미 10분단 민사고문이자 통역을 담당했던 현봉학 박사는 피난민과 함께 철수하자며 간청했고 해상작전의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은 탱크나 장갑차 사이 틈새 공간에 피난민을 수송하는 방법을 구하는데며 두 사람은 지휘부를 설득했습니다.
간절한 설득 끝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배들이 흥남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송선과 군함, 작은 어선까지 한 명의 피란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흥남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군대뿐 아니라 민간 선박까지 모두가 나선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푸니 대령의 전략대로 피난민들은 군용차 안에, 탱크 위에, 군수품 사이 여유 공간만 있다면 어디든 올라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을 태우기 위해 일부 군수 물자까지 버렸지만 그럼에도 자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 배는 7,500톤의 물자를 운송하던 화물선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60석뿐이었습니다. 당시 선실에 남은 자리는 고작 13석뿐. 그러나 이 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선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흥남으로 향하기 전 화물칸을 비우고 출발한 레너드 라루 선장은 묘안을 냅니다. 넓고 큰 화물칸을 철제와 판자로 나눠 피난민을 최대한 많이 태우는 방법인 건데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화물칸 가장 아래부터 사람을 태우고 공간이 가득 차면 그 위로 갑판을 만듭니다. 다시 피난민을 태우는 것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여러 층으로 나뉘어 총 13개의 갑판이 만들어졌고 야외 갑판까지도 발 디딜 틈 없이 태웠습니다. 14시간의 긴 작업 끝에 60명이 탈 수 있던 이 배에는 몇 명이 탔을까요? 정원의 230배에 달하는 14,0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의 탑승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엔군은 마지막 작전에 돌입합니다. 항구의 기반 시설과 피난민을 태우느라 내려놓은 군수품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배가 무사히 항구를 출발하자 흥남항은 굉음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흥남철수는 병력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9만 8천여 명, 총 20만여 명의 생명을 구한 세계 해전 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작전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전장의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곧 끝날 것 같던 6.25 전쟁이 해를 넘겼습니다.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서울 시민들의 새해는 피난으로 시작됐습니다. 1951년 중국군은 70개 사단 70만 명을 투입해 정면 돌파를 감행했고 이에 유엔군은 막강한 화력으로 반격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죠. 중국의 인해 전술과 유엔군의 대규모 화력은 어느 쪽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전선은 교착되었고 765차례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고지전이 계속됐습니다. 해발 395m의 야산이 엄청난 폭격 탓에 산등성이가 하얗게 벗겨질 정도였고 그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운 형상 같았다는 백마고지 전투. 휴전 직전에 36대 800이라는 승리의 기적을 만든 연천 배티고지에서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뒤 1129일 동안 함께 싸우며 자유를 수호한 한미 수뇌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다시 만납니다. 영원한 동맹을 약속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는 그날의 약속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 자유의 땅에 더는 전쟁 없이 평화만이 자라나도록 이들의 희생과 정신을 더 기억하고 가꾸는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